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중동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퓰리처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퓰리처상은 잘 아시겠지만 좋은 기사를 쓴 기자에게 주는 상이고요. 기자들이 쓴 책을 제가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특성상 넓긴 한데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퓰리처 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 대중성뿐 아니라 깊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토머스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그걸 3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안, 물론 조금 늦긴 했어요. 이게 99년도에 나왔는데 IMF 위기가 97년 말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렉서스가 바로 이 작가가 도쿄를 방문을 했대요. 일본을 방문해서 도요타 공장을 봤는데 도요타의 그 럭셔리 브랜드가 렉서스죠. 거기 가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하는 같이 일하는 로봇이 5대가 있었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렉서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세계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반은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중동을 예를 들죠. 이 저자가 중동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주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올리브나무를 가지고서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죠. 이거는 제로섬이죠. 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지만 제로섬이 아니겠네요. 싸우다가 다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는 생산적이고 하나는 파괴적입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물론 세계화라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당랑거철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의 손이 무기가 사마귀의 그 앞발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걸로 수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면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면 막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대세를 역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살할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어, 단점 부분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저희한테 좋을 것인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화가 되면은 자본이 가장 이익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저자는 전자소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이 어, 클릭 한번 하면은 세계 어디든 막 다니게 되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업화가 되고 어, 이 무역을 통해서 전체 같은 자원을 가지고 전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생산품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좀 더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서 세계 10위고 그리고 GNP에서 12위,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하면 20몇 위가 되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세계화에 우리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캐나다처럼 부존 자원이 많으면 그걸 수출하면 되는데 아니면 미국처럼 뭐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알파가 구글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강한 것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 가공을 해가지고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어, 자동차를 만들든지 해서 그거를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중국 이런 데로 수출하는 그런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어떤 수혜를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죠. 어쨌든 세계화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생산이 증가해요.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생산이 늘리거나 아니면 적은 시간을 일해서 같은 생산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요. 그런데 단점이 당연히 있죠. 단점은 이동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인건비가 저렴하다 그러면 한국에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본이 들어오면 아담 스미스 얘기를 했지만 제가 최근에 리뷰한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기 때문에 거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담 스미스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본이 들어와야 성장이 생깁니다. 성장을 하면 임금이 오른다고 돼 있죠. 임금이 오르면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더 싼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중국이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오르니까 중국 해변 지역에서 내륙으로 가거나 아니면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하죠. 이 세계화 추세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단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대공황 때 미국 뉴욕에서 잡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는 지금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금본위제여서 국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금 가지고 있는 만큼만 찍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르니까 그때만큼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IMF 때도 근본이제가 아니었는데도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 위기가 인접해 있는 뭐 인도네시아는 뭐 경제가 약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말레이시아 좀 강한 나라죠.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IMF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경에서 기원 전과 후를 나누듯이 IMF 전과 후로 나뉩니다. IMF 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대부분. 제가 회사를 이직할 때도 상사분들이 계속 근무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업 원래 공기업에 다녔었거든요. 사기업에 가고 나서 IMF 터져서 저도 1998년도에 뭐죠?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감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문제는 잡만 잃은 게 아니고 잡은 안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경제 위기면은 국가에서 돈을 더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때 IMF가 달러 때문에 국제 부도를 내게 생겼던 한국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고 뭐 외환을 갖다가 또 더블로 하고 금리가 그때 20%까지 올랐고 미국 달러화는 제가 태국 출장 갈 때 1,000원이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2,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주식이 제일 수익성은 높지만 주식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금과 채권도 비상시에는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선호합니다. 아주 강한 인플레이션은 안 좋죠. 그래서 1980년도에 그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강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레버리지가 컸던 사람들이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998년도에 폭등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외환도 폭등을 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좋다고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주가지수 ETF인데 저는 주가지수 ETF로 하지 않고 물론 아무 아이디어가 없으면 주가지수 ETF가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저는 조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고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외 자산 주식 형태가 되겠죠. 이 한 30% 정도 되고 그리고 국내 자산에서
부동산이 60%, 주식이 뭐 30%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를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반반씩으로 하긴 했어요. 사실은 반반이 아니죠. 주식 1억, 부동산 1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많이 걸렸죠. 거의 제가 1억을 투자했다면 아마 3억 어치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전세를 보통 2배 정도 했으니까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6천만 원짜리 17평짜리 서울 소형 아파트가 전세가 한 4천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천이면 살 수가 있었으니까 제가 1억을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3억 어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주식도 1억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당시 연봉이 3천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없었고 대부분 레버리지였죠. 누나한테도 많이 빌리고 빌릴 수 있는 데서는 많이 빌렸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부채 최소화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자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단 1원도 안 내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위기이긴 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혁명을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림인데 프랑스 혁명 왜 발생했을까요? 혁명이라는 게 뭐 보통 사람들은 뭐 권력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큰 혁명들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다 빵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참정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생존입니다. 그런데 만약 빵이 없다. 그럼 곤란하죠. 지금도 조금 빵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집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이었나요? 뭐 김현미 장관이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빵하고 부동산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토부 수장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새로 온 분이 더 나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 정책 담당자가 멍청하면은 그 사람보다 우리가 고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프랑스 혁명도 당시 어떤 형태로 해서 발생했냐면은 프랑스가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거기 갈 필요 없죠. 아무 얘기 없거든요. 미국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영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데 프랑스에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재정이 바닥이 났고 지금 우리나라도 바닥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포퓰리즘 때문에 좀 비효율적으로 썼다는 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원래 기근이 발생하면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 내년을 또 기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질 못했고 그래서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갔죠. 그래서 요구한 게 빵을 달라였어요. 나한테 권력을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아니 배가 고프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왜 빵을 그래서 현미 빵뚜아네트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그때 민주화가 아니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뭐라 했죠? 자본가가 많은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체제 자체는 앵시앙리즘 프랑스랑 똑같았어요. 귀족이 모든 걸 갖는 형태 모든 것을 권력은 귀족이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그 노력은 민중들이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정교 사제가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 사제가 어디죠? 상페테르부르크 궁전 거기에 그때는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지금 모스크였고 원래 모스크였고 상페테르부르크에 피터 대제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이전을 했다가 공산화되면서 다시 모스크바로 옮겼죠. 그때 요구한 게 역시 똑같아요. 그때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빵을 달라라고 그랬는데 그 평화로운 시위를 근위대가 총격을 가해서 3천 명 이상이 사상이 났습니다. 결국은 생필품
공급이 가장 중요해요. 혁명을 방지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하든 아니면 돈을 풀든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래 걸리긴 하죠. 교육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는 장학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 목표는 세금보다 장학 기부를 더 많이 하자는 건데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지금 7.2% 종부세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전 하고 싶은데 어쨌든 하더라도 정부에서 잘 쓰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그냥 빵만 나눠준 형태로 하면 혁명은 조금 미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계속 적자만 늘어나고 아르헨티나처럼 그런 꼴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기회를 제공하든 아니면 취업 기회를 제공하든 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이나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유학 와 있는 캐나다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세율이 높습니다. 물론 재산세가 아니에요. 재산세는 2%뭐 비싼데 예를 들어서 토론토라든지 이런 데 더 낮고요. 재정이 나쁜 데에서 2% 거긴 또 싸기도 하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어, 소득세는 높습니다. 10만 불이 넘는 경우는 50%가 넘어요. 세금을 많이 받아서 어,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푸드뱅크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적어도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기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19년씩 감방에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뭐 마리아나나 아니면 뭐 마약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처벌해도 되고요. 그거는 생필품이 아니니까 기호품이니까. 그래서 낙오자가 줄어들고 중산층을 늘게 하는 게 어, 건전한 사회. 이거는 단지 낙오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부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워런 버핏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가 기부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뭐 돈이 없으면 못하죠. 자, 오늘 여러분은 세계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화를 막을 수 있다면 단점이 많다면 막는 게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혹은 많은 나라가 동의를 한다면 뭐 그걸 막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장점이 더 많아 보이고요. 더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상관없어요. 대세가 이렇다면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친구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이 책이 97년도에만 나왔어도 제가 읽고 좀 대책을 더 세웠을 텐데 당시만 해도 제가 너무 어렸고 아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거의 뭐 파산 날 뻔했습니다. 당연히 넘기긴 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앞으로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